그렇다고 애가 있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 그래도 어머니 다리 다치니까 연지가 대신 집안일도 떠맡게 되고. 뭐? 떠맡아? 집안일이 그럼 원래 나만 해야 하는 일이라는 거야? 어머니 집이잖아요. 그래, 너 말 잘했다. 내 집이니까 그러면 너희는 너희 집 사서 나가. 네?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 참 잘 만났는데 그냥 너희끼리 사는 게 행복하겠다. 너네도 내가 없어야 안 싸울 거 아니야?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65세 공명숙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아들과 며느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기치 않게 몇 년간 아들 며느리와 살게 된 공 씨는 깊은 후회를 했습니다. 내 아들에 대해선 알고 있었지만 남인 며느리에 대해서는 너무 몰랐던 것이 잘못이었습니다. 어떻게 한평생 모르던 서로가 갑자기 한 집에서 잘 살 수 있을까요? 하지만 공 씨의 며느리는 공 씨가 여태 만나보지도 못했던 유형의 사람이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다 이런지 모르겠지만 서로 잘 지낼래야 잘 지낼 수가 없었죠. 결혼과 동시에 직장을 그만두고 눌러앉아버린 며느리. 그렇다면 주부로서의 일이라도 해야 할 텐데 시모가 같이 살아서 그런지 며느리는 손 하나 까딱 안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모든 걸 혼자서 하는 시어머니에게 고마움이라도 느껴야 했는데 뭐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들고 불편한지 며느리에게 공 씨는 투명인간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래도 하나 있는 며느리, 어려서 그렇겠거니 인내하고자 했지만 도를 넘는 며느리의 행태와 그런 며느리만 감싸는 아들. 더 이상은 한 지붕 밑에 살 이유가 없어 보였습니다. 공 씨는 2년 전에 남편을 떠나보내고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하나, 딸도 하나 있었습니다. 자식 둘 모두 직장에 다니며 따로 독립해서 살았는데 그 전셋집을 얻는 비용을 결혼자금 겸 몇 년 전 미리 공 씨 부부가 물려주었습니다. 서울에 집을 살 수 있는 정도의 금액은 아니었지만 각자 모은 돈과 합쳐서 충분히 결혼 생활 할 수 있을 정도의 돈이었죠. 그리고 둘째인 딸은 아들보다 먼저 결혼했고 공 씨와 멀지 않은 곳에서 신혼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첫째인 아들이 35이 넘어가자 공 씨도 초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러다가 우리 아들 노총각 되는 것 아닌가 싶기도 했죠. 공부를 오래 해서 취직도 남들보다 조금 늦었는데 그것 때문에 때를 놓친 것이 아닌가 해서 걱정됐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37이 되었을 때 결혼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것도 7살이나 어린 아가씨와 말이죠. 그런데 집은요? 당분간 어머니 집에 들어와서 살았으면 해요. 뭐? 왜? 한 2년쯤 더 모아서 제대로 된 집 사서 가고 싶어서요. 그런 이유라면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2년쯤 있을 거면 전세로 가면 되잖아. 알아봤는데 전세 매물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 그렇게 없어? 괜찮은 곳 찾기가 힘들어요. 아니면 너무 비싸고. 천천히 구하려고 집은. 그러면서 근처에 새로 지은 아파트 이름을 대는 아들. 신혼부부가 많이들 사는 건 건너 들었는데 내심 그곳을 생각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거기 살면 좋기는 하지. 근데 너 결혼할 여자친구는 좋대? 그러자 아들이 잠깐 멈칫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처음에는 좀 의견 차이가 있었는데요. 연지도 그렇게 하겠대요. 연지가 그 아파트 가고 싶어 하는 거거든요. 내심 공 씨는 완전히 납득하지는 못했습니다. 어차피 둘이니 차라리 아들이 살고 있는 오피스텔에서 살다가 돈을 모아 이사를 가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어쨌거나 신혼인데 시어머니와 함께 사는 게 며느리에게 기쁜 일이 아님은 분명했으니 말이죠. 하지만 아들은 마음을 정한 듯 했습니다. 공 씨의 집에 들어와 사는 게 가장 돈을 아끼는 길이긴 했지만 모든 불편함을 감수하고도 그게 좋은 선택일까 생각하면 고개를 끄덕일 순 없었습니다. 하지만 계속 산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2년 정도를 보고 있다기에 공 씨도 적극적으로 거절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실수였습니다. 회사를 그만둔다고? 그만뒀어요. 결혼 직전 며느리는 다니던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그래서 바로 애를 가지려나 싶었습니다. 그래, 너 나이도 있으니까 얼른 낳아야지.
그리고 아들이 결혼을 한 뒤 약속대로 공 씨의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이런 생활은 상상한 적이 없었기에 공 씨는 무척 어색했습니다. 그런데 공 씨보다도 불편해하는 사람은 며느리였습니다. 좋아하는 음식은 따로 있어? 아, 별로 그런 거 없어요. 그래? 뭐 불편한 건 없고? 네, 며느리와는 3마디 이상 대화가 이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처음엔 원래 내성적인 성격인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들과 있을 때와 공 씨와 있을 때의 며느리는 무척 달랐습니다. 그러다 보니 공 씨도 선뜻 다가가기가 어려웠습니다. 다행인 것은 공 씨가 아직 일을 하고 있어서 하루 종일 며느리와 같이 집에 있지는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공 씨는 며느리가 일도 그만두고 집에 있으니 당연히 집안일을 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는 전혀 그럴 생각이 없었죠. 아, 전 요리 해본 적 없어요. 밥도 못해? 밥솥에다가. 그건 할 수는 있는데 다른 건 하나도 못해요. 하나도? 네, 전혀 아무것도 해본 적도 없다는 며느리의 말에 당황스러웠습니다. 공 씨의 아들조차도 혼자 살며 이것저것 혼자 차려 먹던데, 그런데 배울 의지도 없는 것 같았죠. 왜 혼자 나와? 밥 안 먹는데? 아직 자요. 왜? 어디 아프대? 아니요. 원래 아침잠이 많아요. 그냥 두세요. 아들과 공 씨가 출근할 시간이었는데 매일 공 씨가 일찍 일어나 밥을 차렸습니다. 아침이야 간단히 먹고 나간다지만 저녁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녁 차리는 거 옆에서 볼래? 공 씨가 차마 시키진 못하고 조심스레 묻자 며느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문이 막혔습니다. 거절을 할 줄은 몰랐습니다. 일을 그만두었길래 집에서 살림을 하고 싶은가 싶었으니 말이죠. 결국 퇴근 후에 혼자서 저녁을 차린 공 씨. 그리고 아들이 퇴근 후에 같이 식사를 하는데 불편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며느리는 아들과는 대화를 나눴지만 공 씨와는 별다른 대화를 나누지 않았습니다. 뭘 물어도 불편하게 고개를 끄덕이거나 저었습니다. 뭐가 불만이 있나 싶어서 아들에게 물었지만 아들은 별 문제 없다는 듯 대답했습니다. 그냥 낯을 많이 가려요. 그리고 아직 불편하겠죠. 같이 산 지 얼마 되지 않았으니 그럴 수는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가족이 되려는 노력은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싶었습니다. 공심한 며느리의 눈치를 보며 서성거리는 것 같았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이럴 때 간섭하지 않고 두어야 하는 것인지 헷갈렸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레 가까워질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같이 사는 내내 이렇게 남처럼 있어야 하는 것인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차라리 그렇게 대면대면하게 구는 것은 시간이 해결해 줄 수도 있는 문제이지만 다른 문제가 더 공씨를 괴롭게 했습니다. 아니, 집에 있으면 그래도 빨래 정도는 해야지. 아, 빨래요. 그래. 밥도 못한다 그래서 엄마가 밥 차려다가 바치는데 집에서 뭐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니야? 한 달이 지나도 두 달이 지나도며 며느리는 집에서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적응하는데 시간이 필요하겠거니 생각했지만 그런 문제가 아닌 듯 했습니다. 며느리는 시어머니인 공씨와 말을 잘 섞지 않았고 혹시라도 감정이 상할까 싶어서 아들에게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빨래 얼마 안 나오잖아요. 빨래 양이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아들은 며느리가 집안일에 손을 전혀 대지 않는 게 이상하지도 않은 모양이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어쩌면 밥 한 끼도 직접 안 차릴 수가 있니? 에이, 밥은 어머니가 잘하시니까.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라 할 생각도 없잖아. 그럴 거면 뭐하러 직장은 그만둔 거야? 60세가 넘은 공씨도 아직까지 돈을 벌고 있는데 30밖에 안 먹은 며느리는 도대체 집에서 뭘 하고 있는지 몰랐습니다. 아침에는 밥도 안 먹고 방에서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공씨가 출근한 뒤에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꼭 백수 딸내미가 하나 더 생긴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딸이었다면 이불이라도 걷어서 얼른 일어나라고 닭다리라도 할 텐데 며느리라 모든 것이 조심스러웠죠. 청소를 하든 다른 집안일을 하든 뭐라도 하라 그래.
공 씨도 이런 이야기는 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같이 살려면 적어도 자기 몫은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식구도 늘었는데 공 씨가 일을 하면서 모든 집안일까지 돌볼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죠. 차차 하게 되겠죠. 아직 적응이 안 됐잖아요. 그리고 둘이 살고 싶었을 텐데 이렇게 시어머니까지 모시고 살 줄은 예상을 못했어서 그렇게 강요하고 싶지 않아요. 아들은 자신보다 7살이나 어린 며느리를 아주 애지중지했습니다. 뭐래도 맞다, 잘한다. 그러니 그런 며느리가 집안일을 하는 걸 부디 보고 싶지 않은 것이 당연했죠. 아들은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표정을 보니 공 씨가 며느리를 안 부려먹었으면 하는 생각도 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 며느리가 맞벌이를 했다면 공 씨도 이렇게까지 이야기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답답한 마음을 아들조차 몰라주니 공 씨의 속만 새카매졌습니다. 이러다가는 며느리 잡는 시어머니가 될까봐 무서웠죠. 평일에 공 씨가 일을 쉬는 날이 있었습니다. 아들이 출근하고 나서도 한참을 나오지 않는 며느리. 10시가 돼도 방문은 열릴 줄을 몰랐습니다. 거실에 앉아서 TV를 보다가 공 씨가 일어나서 며느리 방문을 노크했습니다. 대답이 들려오지 않았고고 다시 한번 노크하자 안쪽에서 며느리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자니? 공 씨가 묻자 네 하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그게 끝이었습니다. 문이라도 한번 열어봐야 하는 거 아닌가 생각하는 자신이 어쩔 수 없는 시어머니인지 공 씨는 한숨을 쉬고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며느리가 방문을 열고 나온 시간은 오후 2시였습니다. 차마 지금까지 잤냐고 묻지도 못했습니다. 부스스한 차림으로 거실로 나온 며느리가 공 씨를 보더니 잠시 걸음을 멈췄습니다. 오늘 공 씨가 쉬는 날이라는 것을 깜빡한 모양이었습니다. 며느리는 터벅터벅 걸어서 부엌으로 갔습니다. 어떤 인사의 말도 없어서 자신이 꼭 투명인간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밥 안 먹니? 공 씨가 묻자 며느리는 마시던 물을 식탁에 내려놓으며 대답했습니다. 나중에요. 그러더니 다시 돌아서서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기가 막혀서 입만 벌리고 있던 공 씨. 며느리가 물을 마신 컵은 식탁 위에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치워야 하는 사람은 늘 공 씨였습니다. 정말 이상했습니다. 부모와 함께 살며 이렇게 지냈던 것인지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시어머니랑 같이 살면서 이런 생활을 하는지 몰랐습니다. 가정교육을 떠올리는 자신이 요즘 말하는 꼰대인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만 생각할 뿐 며느리에게 직접적으로 말하진 못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걱정이 되긴 했습니다. 이래서는 나중에 나가서 살 때도 어떻게 결혼 생활을 유지할까 싶었습니다. 그리고 1시간쯤 지나자 띵동하고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누구세요? 의아한 목소리로 묻자 배달이 왔다는 대답이 밖에서 들렸습니다. 네? 배달이요? 공 씨가 문을 열자 웬 헬멧 쓴 남자가 흰 비닐봉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얼떨결에 받아드니 남자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 버렸습니다. 이게 뭐야? 공 씨가 비닐을 열어보려고 하자 며느리가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제 거예요. 뭐 시켰어? 그러자 며느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더니 부엌에서 작은 쟁반을 가지고 와서 공 씨가 들고 있는 비닐을 가져갔습니다. 어디가? 식탁에서 안 먹니? 방이요. 그러더니 서둘러 들어가 버렸습니다.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이쯤 되니 며느리에게 무언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사회생활은 제대로 했나 싶었죠. 이걸 한마디를 해야 할지 아니면 가만히 있어야 할지 공 씨도 갈팡질팡했습니다. 공 씨도 시어머니가 처음이다 보니 말이죠. 최대한 며느리와 갈등 없이 잘 지내고 싶었기에 인해 돌아서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절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생겼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투닥거리는 소리가 거실까지 들렸습니다. 며느리가 공 씨에게는 어색하게 굴어도 아들이 퇴근하면 깨가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좀처럼 들리지 않았던 큰 목소리가 들리니 공 씨도 당황스러웠습니다.
공씨가 안절부절하며 서성거리자 며느리가 벌컥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공씨가 뭐라고 말을 걸기도 전에 현관문을 열고 나가버렸습니다. 그 뒤를 아들이 따라 나왔는데 나가는 며느리를 잡지 않았습니다. 왜 그래? 어디 가는 거야? 아들에게 묻자 아들이 침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장모님 댁에서 자고 온대요. 안사도는 이곳에서 1시간 떨어진 곳에 살았습니다. 해도 졌는데 어딜 간다는 것인지 걱정이 됐습니다. 왜 그러는데? 싸웠어? 그게 아들이 망설였습니다. 공씨가 닥달하자 아들이 마지못해 입을 열었습니다. 애를 안 갖겠대요. 공씨도 여태 묻고 싶었지만 그동안 참아왔던 말이었습니다. 분명히 애를 갖겠다고 일을 그만둔 줄로만 알고 있었는데 소식이 없었으니 말이죠. 벌써 같이 산 것이 반년이 넘어 1년이 가까워져 갔습니다. 하지만 괜히 간섭하는 것 같기도 하고 재촉하는 기분이 들어 몇 번 물어보려다 말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애를 안 갖겠다는 며느리. 아니 왜? 키울 자신이 없다고요. 공씨는 기가 막혀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직장은 왜 그만뒀으며 애 때문이라는 말은 왜 했는지 의아했습니다. 싸운 건 아니에요. 설득을 해보려고 했는데 참, 그래서 어떻게 한다는 거야?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게 싫다고 하면 일단 설득은 해볼게요. 하지만 그 설득이라는 것이 될지 몰랐습니다. 말다툼 좀 했다고 친정으로 가버리는 며느리를 아들이 어떻게 이길까 싶었습니다. 다음날 며느리는 돌아왔고 아들과 길게 대화하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결론은 역시 공씨의 예상과도 같았습니다. 뭐 애 없이 살면 되죠. 아들은 며느리 말이라면 무엇도 좋은 모양이었습니다. 공씨만 씁쓸했죠. 어머니도 연지한테 아무 말 마세요. 괜히 스트레스 받으니까. 애초에 뭐라고 할 생각도 없었습니다. 공씨의 마음속에선 며느리에 대해서 어느 정도 포기가 된 상태였습니다. 손주를 바라긴 했지만 자기들이 안 낳겠다는 걸 억지로 강요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딸이 임신 중이었기 때문에 손주는 어떻게든 볼 것이었습니다. 키워주지도 못할 손자를 낳으라고 호통을 쳐서는 안 되는 때라는 걸 공씨도 알고 있었습니다. 아쉽지 않은 건 아니었지만 알아서 하라고 하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아들이나 며느리에게 많은 걸 바라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둘이서 잘 살았으면 하는 마음밖에 남지 않았죠. 그런데 많은 걸 바라지 않았는데도 며느리는 그것마저도 싫은 듯 했습니다. 제이랑 여행 갔다 올 테니까 밥 잘 챙겨 먹고 있어. 네. 걱정 말고 다녀오세요. 딸이 태교 여행을 다녀오자길래 동해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틀간 집을 비울 예정이었는데 어쩐지 걱정이 됐습니다. 하지만 다 큰 어른 둘이 알아서 잘 지내겠거니 애써 생각했죠. 그런데 이틀 뒤 저녁 늦게 도착했는데 뜻밖의 광경이 공씨를 반겼습니다. 설거지해? 부엌에서 설거지하는 아들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컵 몇 개요. 그래도 밥은 차려 먹었나 보다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부엌으로 가니 싱크대 옆에 웬 비닐들과 빈 일회용 용기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공씨의 눈이 크게 뜨였습니다. 밥솥 시간을 보니 이른 시간이 넘어 있었습니다. 공씨가 했던 밥이 그대로 남아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밥솥을 열어보니 누런 밥이 보였죠. 너희 밥 안 먹었어? 시켜서 먹었어요. 이틀 내내 말이야. 네. 아니, 집에 있으면 밥 좀 차려서 먹어야지. 며느리에 대한 불평을 한마디 하자 아들이 대꾸했습니다. 연지가 제 밥 해주려고 결혼한 건 아니잖아요. 기가 막혔습니다. 참 천생연분이 따로 없다 싶었습니다. 그러면 며느리는 집에서 놀고 먹으려고 결혼한 거냐 하고 묻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잔소리할 기운도 없었습니다. 본인들이 그게 아무렇지도 않다는데 말이죠. 역시나 세대가 다른 것 같았습니다. 여기에다가 열을 내봤자 공심한 뒷목을 잡았습니다. 그래도 속으로 괘씸하단 생각은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일하는 아들은 그렇다 치고서라도 며느리는 어쩜 밥 한 끼를 안 차려 먹을 수가 있나 싶었죠. 그런데 며느리가 처음으로 밥을 해야 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오는 길에 계단에서 미끄러지는 바람에 뒤로 넘어졌는데 그만 다리를 크게 다치고 말았습니다. 허리를 다치지 않은 게 천만다행이었지만 그래도 한동안 거동이 무척 불편해지게 됐죠. 당분간 일도 쉬어야 했고 당장은 집에서도 보조기가 있어야 걸어 다닐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집안일도 밥 차리는 것도 전혀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할게요. 근데 며느리가 하기 싫다고 했는지 아니면 아들이 그냥 나선 것인지 몰랐지만 퇴근 후에 모든 집안일을 자신이 하겠다는 아들. 밥은 어떻게 해야 해? 퇴근할 때 사올게요. 눈앞이 깜깜했습니다. 며느리는 그 옆에서 남의 일이라는 듯이 딴 곳을 보며 앉아 있었습니다. 자기가 뭐라도 해보겠다는 소리는 하지 않았고 그저 불똥이 튀지 않길 바라는 것 같았죠. 너희도 나중에 나가서 살려면 요리든 뭐든 할 줄 알아야 할 거 아니야. 공씨가 며느리를 보며 말하자 며느리가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그걸 보더니 오히려 아들이 변명을 했죠. 그건 나중에 하나씩 하면 되죠. 공씨도 에라 모르겠다는 심정이 됐습니다. 그동안 공씨가 다 도맡아 하다 보니 얼마나 일이 많은지 아들도 며느리도 몰랐습니다. 집에서 놀고 먹기만 하면서 뭘 그리 차차 하나씩 하겠다는 것인지 이해가 안 갔습니다. 나가서 살면 당장 빨래도 안 하고 살 모양인지. 그래서 그날 이후로 공씨도 어쩔 수 없이 집안일에서 손을 뗐습니다. 그러니까 아들도 뭐라도 해보려고 했고 며느리가 설거지를 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아침은 시리얼 먹고 갈게요. 어머니도 이거 드세요. 그런데 끼니를 자꾸만 거르게 되니 그게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딸이 도움에 손길을 내밀었죠. 엄마, 새언니는? 방에 있어. 딸이 공씨의 집에 무언가를 바리바리 싸서 왔습니다. 누가 왔는데도 나와보지도 않는 며느리를 딸이 노크를 해서 불렀습니다. 잠시 할 얘기가 있다고 말이죠. 내가 찌개랑 반찬이랑 이런 거 일주일에 2번씩 가지고 올게. 뭐? 홀몸도 아닌데 뭘 그래. 밥 잘 못 먹는다며. 오빠가 그러던데. 아이고, 사 먹으면 돼. 괜찮아. 우리 집 반찬하면서 좀 챙겨올게. 사 먹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엄마 다리 그거 풀려면 2달은 있어야 한다며. 임신한 딸에게 괜한 일을 시키는 듯 했습니다. 공씨가 극구 말렸지만 딸이 걱정된다며 고생을 자처했죠. 대신 새언니가 밥솥에 밥만 좀 해줘요. 딸이 며느리에게 부탁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마저 싫다고 할 수 없었는지 며느리가 알았다며 고개를 끄덕였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며느리가 슬그머니 일어나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딸이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새언니는 원래 저래? 딸에게 차마 며느리 흉을 볼 수는 없어서 공씨는 어색한 웃음을 짓고 말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날 이후로도 며느리의 태도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딱 밥솥에 밥만 해놓고는 방에 쏙 들어가 버리니 챙겨서 먹는 건 공씨의 몫이었고 서로가 있는 듯 없는 듯 사는 것은 여전했죠. 정말 왜 이러는 건지 몰랐습니다. 공씨가 뭐 서운하게 한 것이라도 있었으면 덜 억울했습니다. 며느리는 그냥 시어머니라는 존재가 싫은 듯 했습니다. 그러니 공씨도 며느리에게 정이 떨어져 갔습니다. 엄마, 내일 병원 같이 못 가겠는데 어쩌지? 공씨의 다리 때문에 병원에 딸과 함께 가기로 했는데 갑작스럽게 일이 생겼다는 딸. 새언니한테 같이 가자고 해봐. 오빠는 일할 거 아냐. 그렇긴 한데 누가 부축은 해줘야 할 거 아니야. 하는 수 없이 며느리에게 내일 택시만 같이 타고 가달라고 부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제가요? 며느리는 생각지도 못했던 말을 들었다는 듯이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제가 어머님을 어떻게 부축해요? 업어달라고 한 것도 아니었고 택시 탈 수 있게 부축 좀 해달라는 것이 그렇게 큰 일이었는지 며느리는 질색을 했습니다. 가냘프기로는 며느리보다 딸이 더 가냘펐습니다. 병원 일정을 당장 미룰 수도 없기에
며느리가 탐탁치 않아 하는 걸 알면서도 부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럽고 치사해서 가지 말라고 하고 싶었지만 달리 도와줄 사람이 없으니 어쩔 수가 없었죠. 그런데 아들이 퇴근한 뒤에 또다시 부부싸움을 듣게 되었습니다. 아니, 싸움이라기보다는 바보 같은 아들이 일방적으로 당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병원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을 보니 내일 공시의 병원 문제 때문에 따지는 모양이었습니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하고 싶지도 않다면 결혼은 왜 했나 싶었습니다. 결혼을 공시의 병원을 가주기 위해 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같이 살다 보면 서로 양보하고 배려하는 부분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닌 것 싶었습니다. 공시가 며느리 뒤치다거리를 해왔던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한참 있다가 아들이 전화통화를 하면서 방을 나왔습니다. 아니, 갑자기 그러면 어떡하자는 거야? 나 일하는 거 뻔히 알면서 왜 연지한테 떠맡기는데? 듣자하니 여동생과 통화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어쩜 저런 팔불출이 다 있나 싶었습니다. 좋은 직장에 다녀 어디 부족한 것도 아니었고 37이면 노총각 소리 들을 나이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어린 아내와 결혼했다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쩔쩔매나 싶었습니다. 너 전화 안 끊니? 공시가 아들에게 언성을 높였습니다. 더 이상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아들이 전화를 끊더니 오히려 공시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아니, 어머니도 병원을 하루 미루면 되잖아요. 병원이 식당도 아니고 그렇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줄 알아? 그렇다고 왜 연지를 시켜요? 집에 있는다고 막 부려먹을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어머니가 연지 직장 안 다니는 것 때문에 마음에 안 들어 하시는 거 아는데요. 그래도 시집살이는 시키지 마세요. 요즘 어머니 다리 아파서 연지 고생하고 있어요. 허허하는 헛웃음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무슨 고생을 얼마나 했다는 것인지 몰랐습니다. 밥도 할 줄 모른다며 아들이 라면을 끓이거나 밖에서 음식을 포장해 왔습니다. 그나마 딸이 반찬을 싸온 뒤로 식사다운 식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집에 있으면서 맨날 소파에 누워서 휴대폰만 보고 있는 며느리가 도대체 뭐가 힘든 건지 몰랐습니다. 병원에 업고 가라는 것도 아니고 택시 좀 같이 타고 가자는 게 그렇게 잘못된 것인지 이해가 안 갔습니다. 너는 지금 그게 할 말이야? 도대체 집에서 뭘 한다고 그러는 거야?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집에서 놀고 먹고 그렇다고 애가 있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 그 얘기가 여기서 왜 나와요? 아니 하도 고생을 한다니까 그래. 뭐 내 다리 다쳤다고 시중을 들기나 했어 뭘 했어? 그래도 집안일도 떠맡게 되고. 뭐? 떠맡아? 집안일이 그럼 몰래 나만 해야 하는 일이라는 거야? 어머니 집이잖아요. 황당한 대답이었습니다. 그래. 너 말 잘했다. 내 집이니까 그러면 너희는 너희 집 사서 나가. 네?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 참 잘 만났는데 그냥 너희끼리 사는 게 행복하겠다. 너네도 내가 없어야 안 싸울 거 아니야? 무엇을 위해 함께 살고 있는지 몰랐습니다. 돈을 모아서 나간다는 아들도 깜깜무소식이었고 며느리와 한 공간에 더 있다가는 공시도 화병으로 들어놓을 것 같았습니다. 외국인도 아닌데 꼭 대화가 안 통하는 외국인 며느리를 들인 기분이었습니다. 그만큼 소통을 할 수도 없었고 이럴 거면 둘이 살지 왜 왔나 싶었습니다. 아마 그냥 좀 더 편하게 살려고 공시의 집에 들어온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아들도 그러겠다고 할 줄 알았더니 엉뚱한 말을 했습니다. 당장 어디로 이사가요? 집이야 구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냥 계속 여기서 지낼 생각도 하고 있었어요. 뭐야? 안 나간다고? 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몰랐지만 궁금하지도 않았습니다. 그건 안 돼. 너희 당분간만 산다고 했지. 전세가 없으면 월세든 뭐든 지금 독립해라. 진정 좀 하세요. 그렇게 기분 따라서 내보내려고 하시면 어떡해요? 가족 아니에요? 가족? 내가 너희한테 가족이기는 해. 너희가 안 나가면 내가 나갈게. 그러자 아들이 머뭇거렸습니다. 그럼 저희 여기서 살아요. 기가 막혔습니다. 오히려 공시가 나가는 걸 반기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집이 자신의 집이 될 것이라고 믿는 것인지. 대신 이 집 시세대로 쳐서 사. 이 집을 저한테 사라고요? 그럼 내 집을 공짜로 주니? 아들이 어이없어 했지만 어이없는 건 공씨였습니다. 이미 준 것들이 많은데 집까지 넘보나 싶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며느리가 이 집에 굳이 들어온 것도 꿍꿍이가 있나 싶었습니다. 진실은 알 수 없었지만 어찌되었건 간에 결코 그럴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일주일 안에 짐 빼줘. 뭐라고요? 어떻게 일주일 안에 비워요? 공씨는 더는 아들의 말을 듣지 않고 뒤돌아섰습니다. 아들이 돈을 주면 공씨가 나갈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아들네 부부를 쫓아낼 작정이었습니다. 아들과는 며칠 동안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 집 살게요. 그러더니 오피스텔 보증금과 모은 돈 일부를 주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걸로는 택도 없었습니다. 그걸로 이 집을 어떻게 사? 그럼 시세대로 그걸 다 받으시게요? 황당하다는 듯이 말하는 아들. 돈 부족하면 이 집 너한테 넘겨주면서 대출 받으면 되겠네. 그럴 거면 뭐하러 이 집을 사요? 그러면 나는 뭐하러 이 집을 너희한테 줘? 아들이 분한 듯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한 달 뒤에 집을 나갔습니다. 손해본다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공씨는 알턴니가 빠진 것 같았습니다. 공씨도 내 집 버리고 굳이 나가고 싶지 않았으니 잘된 일이었습니다. 며느리도 아들도 마음이 상한 듯 했지만 그동안 공씨가 받은 상처에 비하면 별거 아니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1년 넘게 뒷바라지하고 고생했던 것까지 청구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들 며느리가 떠나준 것에 만족하기로 했습니다. 다리는 곧 나을 것이고 그동안엔 어떻게든 생활이 될 것이었습니다. 차라리 아들 며느리가 없는 게 나았습니다. 이대로 아들이 연을 끊는데도 아쉽지 않은 기분마저 들었습니다. 아들의 모르던 모습을 보게 되어 실망을 많이 했고 며느리에게는 가족으로서의 정을 느낄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 며느리는 공씨도 필요 없었습니다. 그냥 자식은 딸 하나 있다고 생각하고 사는 게 맘 편할 것 같았죠. 아들이 나가니 공씨는 평화를 되찾은 기분이 들었습니다.